어떤 나라는 위기 현장에서 언제나 맨 앞줄을 차지할까요? 수단 내전 한복판, LA 폭동의 한복판,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까지. 한국 구조대는 어디서나 가장 먼저 달려가 교민과 현지인을 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조차 이 나라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죠. 5,000가 넘는 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 작전도 한국에는 일상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위기 대응의 표준이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에베리엘 라묵이에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긴 금발머리를 뒤로 묶어서 포니테일을 만들고 시계를 확인했죠. 3시간이나 늦었더라고요. 역시나 고개를 저으며 머리 위 짐칸에서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꺼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사방에 한국 글자들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이상한 그림 같았거든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와 선들이요. 왜 정상적인 나라들처럼 그냥 영어 알파벳을 쓰지 않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영어 표지판을 찾으려고 했어요. 몇 개는 있었지만 작고 보기 어려웠어요. 출입국 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발을 동동 구르며 또 시계를 봤어요. 한국에서 예상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복잡하고 느려 보였거든요. 미국 집에서는 공항이 이것보다 훨씬 잘 돌아갔어요. 저는 30살이고 컴퓨터 일을 해요. 큰 회사들의 기술 문제를 고쳐주거든요. 정리되고 간단한 걸 좋아해요. 말이 되는 규칙들을 좋아하고요. 한국은 제가 믿는 모든 것의 반대 같았어요. 드디어 출입국을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찾았어요. 버스는 붐비고 더웠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도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요.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어요. 버스가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다른 승객들을 둘러봤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음악같이 들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음악 같은 언어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몇몇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 금발 머리와 창백한 피부에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달라 보이는 게 싫었어요. 눈에 띄는 게 싫었고요. 맞은편에 앉은 여자분이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다시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영어 단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었죠. 못 들은 척하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호텔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때 앞좌석에 앉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숨을 쉬기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맞은편 여자분이 제 쪽을 보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에 끼어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송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고 다른 여자분이 물병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창밖만 계속 봤어요. 몇 분 후에 할아버지 기침이 조금 나아졌어요.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진정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맞은편 여자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랐고요. 미국에서는 다르게 했을 거라고 스스로 변명했어요. 버스 기사가 스피커로 뭔가 안내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짐을 챙기고 있었죠. 뭐라고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언제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알라는 거죠? 왜 여기서는 모든 게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를 확인했어요. 한강 지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건물들은 더 새롭고 높아 보였어요. 유리와 강철이 흐린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고 있었죠.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뒤떨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국 간판들을 보고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버스가 큰 길로 좌회전했어요.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우리를 휙휙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통이 심하고 시끄러웠어요. 사방에서 경적이 울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뭔가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빠르게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왠지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보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제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깨끗한 거리들, 영어로 된 표지판들, 저처럼 생긴 사람들, 알아볼 수 있는 음식들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고 이상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이 그리웠어요. 맞은편 여자분이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가리키며 옆 남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죠.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보는 곳을 따라봤지만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리는 천둥처럼 낮은 울림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천둥은 점점 커져서 포효가 될 때까지 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천둥은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천둥은 세상이 끝나려는 것 같은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버스 앞쪽으로 돌아보니까 제 혈관 속 피를 얼려버리는 걸 봤어요. 거대한 화물차가 우리를 향해 똑바로 오고 있었어요.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요. 트럭은 거대하고 회색이었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버스 기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돌렸어요.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요. 앞좌석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맞은편 여자분이 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손을 뻗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화에서처럼 시간이 느려졌어요. 모든 세부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앞유리 뒤에 있는 트럭 운전자의 얼굴, 제 주변 승객들 눈에 있는 공포, 창밖 가게 간판에 있는 한국 글자들, 제 머리 옆 버스 창문에 있는 작은 금이요. 그리고 모든 게 폭발했어요. 유리가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였어요. 철이 비틀어지며 비명을 질렀고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울었어요.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다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주변 혼란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좌석에 묻은 피, 바닥에 부러진 유리, 공기 중의 연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제 평범한 세상이 방금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여행이 시작되려고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의자에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처럼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유리 조각들이 옷 위에서 치명적인 눈처럼 반짝이고 있었고요. 귀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다른 건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연기와 휘발유 냄새가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소음을 뚫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서 멀리 떨어져요. 한국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어조는 알 수 있었어요. 급하지만 차분했고요. 강하지만 따뜻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좌석 옆에 서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파란 재킷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손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이티아나 리 씨였어요. 아직 이름은 몰랐지만 그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뒤쪽을 가리키며 손짓을 하고 있었죠. 같은 언어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러진 창문과 비틀어진 철 조각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지만 천천히 일어났어요. 티아나 씨가 제 팔을 잡고 좁은 버스 통로를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러진 유리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고요. 다른 승객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티아나 씨가 제 몸을 살펴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친 곳은 없는지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확인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분도 사고를 당했는데 저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걸 봤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자기 재킷을 벗고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렌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무서워하고 다친 것 같은 임신한 여성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임신한 여성은 저처럼 미국인이었어요.
갈색 머리에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고 떨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키란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렌이 에밀리아 어깨에 자기 재킷을 둘러주고 있었어요. 마치 친누나를 돌보는 것처럼요. 부드러운 한국말로 말을 걸고 있었는데 에밀리아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기분이 나아 보였어요. 아이에게 말하는 아버지처럼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거든요. 아기 걱정되시죠? 곧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요. 다른 승객들이 에밀리아 주변으로 모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밀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당황하거나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요. 대신 그녀 주위에 보호하는 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도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먼저 핸드폰부터 꺼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도움을 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에밀리아의 이마에 난 작은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손자를 돌보듯이 부드럽게요. 에밀리아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한국말로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차갑고 불친절하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신경 쓴다고 했고요.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 낯선 사람들이 미국인 임신부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고요. 정리되고 똑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부러진 창문 너머로 빨갛고 파란 불빛이 깜박이는 게 보였어요. 구급차가 5분도 안 되어서 도착했어요. 5분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구급차가 2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응급구조사들이 깨끗한 흰 유니폼을 입고 버스로 뛰어들어왔어요. 1000번도 더 연습한 무용수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구조사는 바로 에밀리아에게 갔고요. 다른 한 명은 다른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세 번째는 병원으로 이송할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행동은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에밀리아를 아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고요. 맥박과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영어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응급구조사들도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티아나 씨가 제 곁에 있으면서 응급구조사들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어요. 밖에서 사고로 생긴 피해를 전부 볼 수 있었어요. 화물차가 우리 버스 옆구리를 거대한 망치로 달걀을 치는 것처럼 박살 내버렸더라고요. 철조각이 철이 구부러지면 안 되는 방향으로 휘어지고 비틀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병원이었지만 구급차가 바쁜 서울 거리를 달리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제 생각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만큼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구급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료 장비들이 새 것이고 최첨단으로 보였고요. 에밀리아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완벽한 영어를 하고 있었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녀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무전으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구급차 창문을 통해 서울이 휙휙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고 아름다웠어요. 거리는 정돈되고 깨끗했고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잘 계획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면서 제 여행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 사고가 달걀처럼 제 세상을 깨뜨려 놓았고 이제 한국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옛날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무언가로 넘어가는 문턱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로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병원이나 의사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웠어요. 서울 아산병원은 도시 한가운데 착륙한 우주선 같았어요. 유리벽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안쪽은 모든 게 밝은 하얀색이었어요.
완전히 깨끗했죠. 들것에 실려 자동문을 지나가면서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은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각자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아무도 당황해서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며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벽한 퍼즐 조각들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하승우 박사가 제가 처음 눈여겨본 의사였어요. 42살이었고 부드러운 눈과 안정된 손을 가지고 있었죠.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에밀리아 들것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임신한 여성들과 아기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피아 덩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28살 한두께 미국인 여성으로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짧은 검은 머리와 날카롭고 똑똑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줘도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하고 있었고 이윤지라는 한국인 통역사가 한국 의료진에게 모든 걸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윤지 씨는 32살이었고 주변이 아무리 무서워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를 응급실로 빠르게 옮기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삐삐거리고 윙윙거리기 시작했죠.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고 특별한 장비로 아기 심장박동을 들어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 저는 의사들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그 숫자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보려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에밀리아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고요. 아기 심장박동도 강하고 규칙적이었어요. 의사들은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틀 동안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대기실에서 의자를 찾아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비행기에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에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음식이 저에게는 이상해 보였어요. 밥과 국,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채소들이었죠.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쨌든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조금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아마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사고였지만 행복한 결말을 맞을 거라고요. 첫날 밤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계속 미국식으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진통제 같은 약에 대해서 의사들과 이야기할 때도 미국에서 쓰는 브랜드 이름만 얘기했어요. 가격에 대해서도 미국 달러로만 계산하려고 했고요. 이건 미국에서는 다르게 해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소피아가 정중하게 설명해 주려 할 때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라고 시작하곤 했죠. 한국 병원이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제가 미국 방식을 고집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한국에서는 왜 다르게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한국 방식이 더 좋은 이유까지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서 통증 관리할 때 미국에서는 강한 진통제부터 주는데 여기서는 부작용이 적은 약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검사도 미국에서는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미국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한국 방식이 실제로 더 효율적이고 환자에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새벽 4시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불편한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데 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빨간불이 깜박이고 있었고요. 간호사들이 에밀리아 병실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는데 심장이 가슴 속에서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에밀리아가 깨어서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손으로 감싸 쥐고 끔찍한 고통에 있는 사람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죠. 침대 주변 기계들이 빠르고 크게 삐삐거리고 있었어요. 모니터 숫자들이 빨갛게 깜박이고 있었고요. 야간 간호사 강민아 씨가 벽에 있는 큰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29살 여성으로 빠른 손놀림과 진지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즉시 병원 전체에 더 많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재 훈련 같았지만 훨씬 더 무서웠어요. 몇 분 안에 병원 곳곳에서 의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승우 박사가 먼저 나타났는데 흰 가운 안에 아직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박준혁 박사가 왔어요. 50살 뇌외과 의사로 지혜로운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 뒤로 마취과 유정민 박사와 신생아를 돌보는 최성준 박사가 따라왔어요.
모두들 에밀리아 병실 옆 작은 회의실에 모이고 있었어요. 유리벽을 통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뇌 스캔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죠. 얼굴들이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소피아가 저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에밀리아가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임신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 했어요. 엄마와 아기 둘 다 구해야 한다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소피아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 이런 복잡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아주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이 지금 보여주는 협력과 준비 정도는 솔직히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회의실 밖에 앉아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학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에밀리아나 아기를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8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제가 한국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했던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의료진들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복잡한 뇌수술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고, 하 박사는 미숙아를 가장 안전하게 받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유 박사는 수술 중에 엄마와 아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확한 약양을 계산하고 있었고요. 최 박사는 2달 일찍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중환자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2번의 큰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뇌에서 나는 피를 멈춰서 목숨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기도 안전하게 받겠다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제 가장 큰 적은 의사들도 언어 장벽도 낯선 음식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가장 큰 적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믿기를 거부하는 제 고집스러운 머리였어요. 한국이 뒤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국 병원들이 무질서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놀라운 한국 의료진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아침 8시 30분이었어요. 에밀리아를 수술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수술팀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동시에 2번의 큰 수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승우 박사팀은 수술대 한쪽에 서 있었어요.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박준혁 박사팀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뇌에서 나고 있는 피를 멈추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무서워하고 있는 미국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자신과 아기의 목숨을 모두 구해주기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갇힌 호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발로 바닥 타일에 길을 내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걸어다니며 걱정하고 들어줄지도 모르는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1분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1시간이 일주일 같았죠. 다른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커피를 나눠 마시자고 하고 있었어요. 영어는 못하셨지만 컵을 가리키고 저를 가리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고 계셨죠.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마음씨가 목을 꽉 막히게 만들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런 곳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10시 15분,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우는 소리였어요. 수술실 문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높고 힘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죠.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보니까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화내며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32주나 일찍 태어났지만 살아 있었어요. 정말 놀랍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였을 때 이후로는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태어난 이 작은 한국계 미국인 아기가 기적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20분 후에 박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수술용 마스크를 벗고 피곤하지만 기쁜 눈으로 제게 걸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 하 박사도 똑같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고 있었어요. 당신 가족은 안전합니다. 박 박사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덩 씨가 옆에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은 그 말을 번역해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안전해요. 뇌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출혈이 멈췄고요. 에밀리아는 완전히 회복될 거였어요. 아기는 작았지만 건강했고 혼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 모두 괜찮을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아서 또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기쁜 눈물, 고마운 눈물이었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옛날 어리석은 생각들의 마지막 조각들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요. 모든 세부사항이 계획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환자 지원 시스템은 에밀리아가 필요한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통역사들이 의사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고요. 회복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병원 침대도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 방문객들이 새 아기를 위해 꽃과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에밀리아 병실을 지날 때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문 앞에 놓아두고 있었어요. 온 도시가 이 미국 가족을 입양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화 차이들이 알고 보니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에밀리아에게 가져다 준 미역국은 새 엄마들이 더 빨리 낳을 수 있게 특별히 만든 거였어요. 아기를 위한 축하 의식에는 한국과 미국 전통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요. 모든 게 정성과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기초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와 부탁합니다, 아기가 예뻐요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제가 서툴게라도 그들 언어로 말하려고 하면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지고 있었어요. 제 끔찍한 발음에도 너무 참을성 있게 대해주고 있었고 제가 그들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아와 그녀의 작은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기는 투명한 플라스틱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요. 전자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삐삐거리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고요. 남편이 군부대에서 와서 그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돌봐줬어요. 아기에게 100명의 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매 시간 아기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한국 의사들이 그냥 미소 짓고 손 흔들러 들르고 있었어요. 한국 청소 직원들이 창가에 작은 종이접기 동물들을 놓아두고 있었고요. 한국 급식 직원들이 새 엄마가 먹어도 안전한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불친절한 한국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나라였어요. 효율성이라는 건 사람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라는 뜻이었고요. 현대 기술이 치유와 공동체에 대한 옛날 지혜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면서 중요한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편견은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였던 거였어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된 건 제가 선택해서가 아니었어요. 버스가 충돌하고 낯선 사람들이 천사가 되고 의사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된 그 순간 한국이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영웅의 여행이라는 건 항상 용과 싸우거나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옛날 생각들을 놓아주고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베리엘 라몽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